이 젊은 전사는 훨씬 더 강한 제국에 의해 자신의 백성들이 패배하고 굴욕을 당했다. 한편 주인공은 다른 곳에서 깨어나 신과 천사에게 자신이 죽은 것인지 물었다. 걔는 자신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겪고도 살아남았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천사가 부주의로 인해 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후 세계로 데려갔다는 것이다. 신은 자신이 너무 젊은 처녀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탄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즉시 사실이 아니라고 잘라 말한다. 혼란을 본 신은 모든 것이 오해였음을 깨닫고 그를 다시 보내주겠다고 제안한다. 문제는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이미 그의 시신이 화장되어 버렸고 그로 인해 그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천사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에게 진정하라고 말하지만 그 남자는 완전히 자신들의 잘못이라며 어떻게 그렇게 부주의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폭발하고 만다. 신은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끼어들어 사건을 들었고 이런 상황에는 비상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자신이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없으니 다른 세계로 환생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 조건은 정말 무섭다. 안전한 출산이 보장되지는 않아요. 그는 방금 죽은 사람의 몸을 인수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신은 실수가 그들의 것이었으므로 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신의 책임이며 혼란에 대해 사과한다고 주장합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그는 자신의 삶이 내세울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생각했고 장례식까지 치렀다는 사실에 놀랐다.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는 생각이 점점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그는 신들의 기쁨에 찬 제안을 받아들인다. 모든 것이 정리되자 우리 주인공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새로운 삶에서 어떤 능력을 얻게 될까요? 그때 천사는 흥분하며 자신이 그의 안내자가 되어주겠다고 제안하고 눈빛에 반짝임을 띠며 항상 이런 일을 해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현대 스마트폰에 버금가는 강철 같은 몸, 언어 능력, 지식 등 다양한 힘을 열거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그 공간을 울려 퍼졌다. 신은 종소리를 듣고 자신의 교대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며 그는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자신의 환생에 대해 묻자 당황한다. 신은 천사 초키가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한다. 신과 천사는 작별 인사를 나누며 그를 새로운 목적지로 떠나보내고 이로써 그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다. 젊은 전사의 몸에 붕대와 상처로 뒤덮인 침대에서 깨어난 그는 이야기의 시작부터 콧수염을 기른 남자가 다가와 그를 혼란스럽게 부른다. 그는 그게 자신의 새 이름인지 궁금해하지만 생각하기도 전에 어처구니 없는 고통이 몸을 강타하고 그 세계에 대한 정보가 머릿속을 가득 채운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미리 설명하지 않은 신을 저주한다. 고통이 마침내 가라앉고 그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기억이 자리 잡자 그는 눈앞의 남자를 자신의 삼촌으로 알아본다. 삼촌은 안도하며 가이아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를 힘껏 껴안고 울었다. 포옹 속에서 선택은 비극적인 소식을 드러낸다. 그의 형제자매는 모두 떠나버렸고 그는 더 이상 누구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영웅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다. 신은 문자 그대로 존재했다. 그는 방금 죽은 사람의 몸을 빌려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가족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의 시신을 가져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고민하며 죄책감을 느낀다. 애도가 눈물을 닦으며 괜찮냐고 묻는다. 제국 군인들이 그에게 입힌 상처가 걱정되었다. 그때 가이아는 자신의 팔을 바라보며 몸 안으로 이상한 에너지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상처가 저절로 아물어가는 것을 느끼며 깜짝 놀랐고 곧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다. 신이 삼촌을 안심시키는 능력 중 하나였다. 그는 붕대를 하나 떼어내며 자신이 괜찮다고 말하고 부상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안심시킨다. 지금 진지한 그는 방금 깨어났다고 말하지만 급히 어딘가로 가야 한다고 한다. 걸으면서 현실의 가이아가 그 상황을 확인시켜준다. 그는 베핀 크로우 제국의 폭정에 맞서 싸우는 푸른 나방 부족의 다음 후계자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남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캠프에 도착하게 된다. 그중 한 명은 A2에게 황제에게 연락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토스는 상처받은 자존심을 드러내며 자신과 DEA가
제국의 잘못에 대한 사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한다. 가이아는 계획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의 삼촌은 황제와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스스로를 망신시키고 있었다. 푸른 괴물이 제국의 폭정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의 기억은 선명했다. 그들은 패배했고 이제 고르기아스 황제의 소나귀에 놓였다. 세 번째 호스트는 땅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며 반란의 전적인 책임을 전임 총독 노엘 가이우스의 아버지에게 돌렸다. 갑자기 경비원 중 한 명이 소년에게 고개를 들어보라고 말했지만 소년은 반응하기도 전에 얼굴에 강력한 발길질을 맞았다. 이 사람은 황제의 아들이며 자신에게 자비를 구하는 것을 뻔뻔하고 짐승만도 못하다고 비난하며 왕자에게 멈추라고 간청하지만 마치 벌레처럼 밀쳐내는 사람이다. 이를 본 가이아의 가슴에 증오의 불꽃이 타오른다. 그때 황제는 아들 문에게 멈추라고 말한다. 그는 두 사람에게 말하길 반란은 제국의 평화를 깨뜨렸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브라만 부족이 뛰어난 전사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그들이 제국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제안했다. 그는 황제의 자비에 감사하며 고개를 숙여 땅에 절했다. 경비원은 그들을 보며 사디즘적인 미소를 지으며 잘 섬기고 밖에서 자신의 위치를 잘 알라고 말한다. 아토스는 여전히 수치심이 남아 있었고 부족을 구하기 위해 게이에게 부모님을 악당으로 몰아쓴 것에 대해 사과했다. 맥과이어의 머릿속은 자신의 민족이 포로로 잡혀있는 전쟁의 기억과 제국 군인들이 학살당하는 장면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전장을 기억한다. 아버지가 죽고 자신은 화살에 맞아 쓰러진 채 꽃을 들고 있었다. 오래된 기억이 문득 떠오른다. 어린 시절 그는 아버지에게 제국의 사람들이 왜 자신들을 야만인이라고 부르는지 물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들이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한 무지라고 설명합니다. 엘프나 도마뱀 인간들이 하는 말은 모두 어색하게 들린다. 리틀 가이아는 그걸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한다. 그의 아버지는 웃으며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은 자신을 어리석은 자라고 인정하고 야만족도 제국만큼 훌륭하다고 말하며 그래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항상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그의 아버지는 언젠가 제국으로부터 벗어나 자신들만의 백성을 위한 땅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기억은 소녀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어요. 그의 삼촌은 그가 우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소년들이 다쳤는지 물었지만 게이 남자는 이를 부인하며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숨기려 애썼다. 하지만 분노가 너무 강렬했어요. 그는 폭발하며 왜 자신의 부모와 사람들이 단지 야만인이라는 이유로 죽어야 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전생에는 그토록 무언가에 깊이 신경 쓴 적이 없었다. 그는 그 감정이 원래의 가이아에게 속한 것인지 궁금해하지만 곧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퓨리는 자신의 것이었고 그 확신으로 그는 스스로가 그녀가 제국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의 태도를 보니 태도는 그들이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나중에 부족장들과 회의에서 긴장감이 역력했다. 가이아를 최고 책임자로 임명하려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그는 최선의 결정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다른 남성들은 그가 너무 어리다고 항의하며 자신들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말하지만 삼촌은 모두에게 새로운 역할을 맡기기 위해 도와달라고 간청하며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그의 말에 확신이 서는 것을 본 장로 중 한 명이 자신의 판단을 전적으로 믿겠다고 말하며 동의했다. 가이아는 그에게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확신하는지 묻는다. 아토스는 그가 자신감이 없는지 묻고 소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이지만 이내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자신감이 없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자 아토스는 조카의 솔직한 모습에 웃음을 터뜨린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아버지이자 형이었던 게이가 용감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뇌리 자신의 민족의 미래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던 것과 자신의 곁에서 함께 싸우고 싶어 했던 것을 기억한다. 아토스는 가이아가 자신의 아버지와 다르며 아직 어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마음을 열고 가이아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가이아에게 자신의 잠재력을 믿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방 밖에서 가이아는 길을 잃은 듯 허둥댄다. 그는 무모한 신이 자신을 진짜 악몽 속으로 던졌다고 결론짓지만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약 그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가이아는 제국을 무너뜨리겠다고 맹세한다. 그는 야만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는 그 칭호를 명예의 상징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마을로 돌아온 그는 새로 얻은 능력 중 하나를 시험해보기로 결심한다. 그는 집중하며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신이 그에게 사과로 준 능력 중 하나인 신비로운 물체가 그의 손에 나타난다. 그는 그 이름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만 기능은 정말 놀랍다. 신들의 계시에 따르면 이 단말기는 식물, 동물, 자원에 대한 상세한 지도와 데이터를 담고 있는 고급 정보 단말기로 해당 세계에서 보기 드문 초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는 사람 카테고리까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삼촌의 프로필을 찾는다. 갑자기 그가 나타나 무엇이 필요한지 묻고는 제국군이 파괴한 벽을 고치는데 도움을 요청했다. 그때서야 그는 자신만이 다른 두 사람 위에 있는 스머프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그저 가만히 서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작업하는 동안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한 남자가 아토스에게 진전이 좋다고 말하며 곧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지만 창고가 파괴되어 곧 백성들이 밀을 구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로 대화가 바뀌면서 분위기가 어두워졌다. 대화는 그저 돈이 필요했던 것뿐이었다. 블루몬트 부족은 농사를 지을 땅이 거의 없는 숲에서 살았지만 사냥으로 얻은 도움만으로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고 부족한 것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재화가 없었다. 그들은 현금이 필요했어요. 문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이 제국에 속해 있었고 제국과 협상하기 위해서는 제국의 화폐가 필요했다는 점이다. 기어는 제국을 전복하기 위해 역설의 아이러니를 빠르게 깨닫는다. 그는 먼저 그것에 의지해야 했다. 나갈 방법은 팔 물건을 찾는 것뿐이었다. 그때 그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지도를 확인하다가 무언가에 주목하게 됩니다. 지도에는 마을 근처에 있는 정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것은 소금, 바위, 소금이었는데 소금이 광물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낸 순간 깨달음이 찾아왔다. 미소를 띤 채 그는 이 지역 전체가 한때 바다였음을 알게 된다. 운이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았다. 그는 즉시 그 소금이 비싸고 필수적인 품목이며 항상 수요가 높다는 점을 떠올렸다. 만약 예금이 안정적이었다면 부족의 주요 수입원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조사하러 가기로 결심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아무도 그곳을 찾지 못한 이유를 깨닫게 된다. 거대한 곰 한 마리가 그곳을 지키며 분노하고 있었다. 그의 스마트폰은 그 생물을 위험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피의 곰으로 식별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던 그는 칼을 뽑아 짐승에게 달려들었지만 그 일격은 짐승에게 닿지도 않았다. 칼이 짐승의 가죽에 부딪히자 짐승은 격렬한 휘둘림으로 보복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어디로 갔는지 듣고 충격을 받았고 그는 무사히 빠져나온 것이 행운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자신의 치유 능력 덕분에 살아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비밀을 드러낼 수 없었다. 다른 이들은 곰 가죽이 너무 단단해서 어떤 칼로도 뚫을 수 없다는 전설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암염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끼며 깨닫는다. 그의 삼촌은 그런 위험한 곳에 간 이유를 묻는다. 그는 돈에 관한 대화를 듣고 부족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다고 설명한다. 한 남성은 안전 때문에 피해야 할 숲의 여러 구역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서야 그는 최고 책임자로서 그저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졌다.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군인은 소년들을 훈련시키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 태도 변화가 그들을 움직이게 한다. 그 점은 제쳐두고 그 여자는 아토스가 돈 문제에 관해서는 협상의 달인이라고 농담을 던지며 결국에는 자신들이 이미 자신들만의 산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는다. 지아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삼촌이 그를 데리고 보러 갔어요. 그곳에서 그들의 일은
단순하고 잔혹한 용병 업무였다. 그들은 전투를 준비했고 이번에는 아자 왕국이 적이었다. 하지만 계약자는 제국 그 자체였다. 자이나는 이를 지켜보며 흥분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결국 그들은 전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오투스는 부족에게 전투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한다. 갑자기 한 전사가 그녀에게 배달이 도착했다고 알린다. 새 무기가 가득 담긴 거대한 상자였어요. 가이아는 충격에 빠져 삼촌에게 그 많은 것을 사느라 돈이 어디서 났는지 묻지만 아토스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계약자에게 장비 공급을 지시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국이 제공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식량도 제공했고 성음까지 지급했습니다. 가이아는 삼촌의 실력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공짜로 취급될 줄 알았지 정당한 대가를 받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아토스는 상황을 설명하며 아름다운 사랑을 위해 전쟁을 벌이고 늘 갈등이 끊이지 않아 좋은 병사가 부족하다고 한다. 그는 부족으로서 패배했지만 용병으로서 제국은 그들을 필요로 하며 이는 그들에게 협상력을 부여한다고 결론 짓는다. 그러자 한 남자가 그에게 자신의 무기가 손상되었으니 새 무기를 가져오라고 말했다. 그가 선택하는 대로 동료들은 그가 피해 참극을 겪었다고 놀려댄다. 그는 눈에 띄는 검을 재빨리 집어들고 남자는 그의 선택을 칭찬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낀다. 그때서야 그는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구리 혹은 청동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청동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으로 쉽게 주조할 수 있고 녹에 강했다. 유용하고 다루기 쉬운 금속이었지만 무기로 사용했을 때 철에 비해 훨씬 성능이 떨어졌다. 철은 전쟁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물질이었다. 그는 제국 군인의 장비를 기억하고 철이 이미 존재하며 상업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문제는 공급 부족이 아니라 그들의 수요 부족이었다. 다시 말해 철은 그의 부족에게 너무 비쌌다.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칼날이 곰의 가죽을 뚫지 못한 것은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기의 문제였다. 그는 돈이 있다면 마침내 철제 무기를 살 수 있을지 궁금해하지만 다가오는 전쟁에 대한 제안을 하는 아토스의 말에 생각이 끊긴다. 그는 갈등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고 설명하며 이웃 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인간, 엘프, 심지어 도마뱀, 인간까지 다양한 종족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모여들었다. 화살표는 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본 지 오래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가이아는 블루 트라이브가 다른 이들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돈을 원하는 이유를 이해한다고 말하며 족장은 모든 이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그는 다른 전사들과 어울리며 섞이려고 노력하기 시작한다. 그때 그는 놀랍도록 아름다운 엘프 궁수를 보게 된다. 그는 완전히 마비된 채 그녀에게 완전히 매료되어 있다. 그러자 그녀는 무언가를 말했지만 놀랍게도 그 말은 이해할 수 없는 소음처럼 들렸다. 그의 언어 능력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 같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능력을 떠올렸다. 갑자기 심한 두통이 그를 덮쳤다. 엘프의 언어가 그의 뇌에 주입되고 있었다. 신은 자신의 마음속에 나타난 신의 형상을 통해 언어에 대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며 그저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 걱정스러운 엘프가 괜찮냐고 묻는다. 그때 그는 괜찮다고 말하며 사과했어요. 소녀는 그가 어떻게 갑자기 자신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 충격을 받았지만 가이아를 찾는 도마뱀 인간 전사가 나타나 대화를 중단시켰다. 그는 자신을 대도마뱀 부족의 족장 로소라고 소개하며 선교 사령관을 맞이하기 위해 왔다고 말한다. 그는 유명한 가이아, 새로운 블루 맥스 수장을 만나고 싶어 했다. 우리의 영웅은 자신을 소개하며 연합 부족을 환영합니다. 로소는 그를 만나 손을 흔들며 인사했지만 곧 파란색 사람에게는 너무 작고 먹을 가치가 없다고 말하며 그를 도발했다. 그때 거대한 도마뱀이 웃음을 터뜨리며 그냥 농담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엘프는 두 사람의 대화가 완전히 어리석다고 생각하며 눈을 굴렸다. 로소는 엘프는 야만족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다른 부족과 협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발은 간과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을 제시카라고 소개하며 그들이 언어를 모르는 게 아니라 단지 그녀에게 말하고 싶지 않다고 반박했다. 엘프의 언어는 더 아름답다. 로소는 오만함에 혼란스러워하며 그녀에게 허세를 부리지 말라고 말한다. 이를 본 우리 주인공은 자신이 이끌어야 할 어려운 성격들을 빠르게 파악했다. 긴장감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동맹이 형성되었다. 그때 오투스가 그를 불러 이제 떠날 시간이라고 알린다. 전사들은 새로운 주장에게 여정이 길어 피곤해지지 않도록 농담을 건네며 그렇게 그들은 전장으로 향한다. 그게 그의 첫 번째 선거 운동이 될 거야. 몇 시간 후 그들은 두 나라 사이에 영유권 분쟁 중인 알자즈 왕국의 파이로 평원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들이 바라본 것은 밀밭 대신 황제의 군대가 휘두른 창날이 우거진 숲이었다. 지휘관은 병사들에게 연설하며 목표는 비행기를 탈취하여 제국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 영토는 제국의 힘을 주변 왕국에 과시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군인들은 황제의 영광을 만끽하며 환희에 차서 외치고 있다. 가이아에게 황제는 복수의 대상이었지만 그곳에서 그는 뛰어난 지도자를 만나 더욱 분노했다. 그는 문호 왕자가 전투를 지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장군이 병력을 해산하라는 최종 명령을 내리는 것을 듣는다. 황제 병사들은 그들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본다. 자기네 언어를 구사하는 야만인들을 보고 놀랐다. 그들은 용병들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비웃었지만 그날 내가 모든 말을 들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자 육군 장군이 다가온다. 그는 그들의 전투 방식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래서 자신의 편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고 측면에서의 지원을 요청했다. 주문은 공손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고 가이아는 바로 이해했다. 장군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간섭하지 않도록 길을 비켜 있으라고 지시했다. 그의 동료들은 거대한 방패로 거북이를 느리게 하는 제국의 전술을 지적하지만 가이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로소는 일부 부족이 제국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명령을 따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조율의 부재가 문제라고 설명한다. 그의 부하들은 농담하며 만약 일이 잘못되면 서로 싸울 수도 있다고 말한다. 적을 무시하기. 한 전사가 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부족의 명령은 늑대처럼 용감하게 싸우고 죽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가이아는 동의할 수 없었다. 그는 바로 그런 사고방식이 부모님을 죽음으로 이끌었다고 기억한다. 그는 평화로운 시대에 살았던 자신의 과거 삶으로 인해 형성된 가치관의 차이를 빠르게 느꼈고 그에게 있어 최선의 일은 더 적은 사람이 죽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전쟁터에 있음을 알고 있으며 적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그의 계획은 두 가지였다. 먼저 야만인들의 죽음을 최소화하고 두 번째로 더 많은 돈을 벌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결국 그게 바로 그들이 거기에 있던 이유였어. 그는 계획이 너무 야심찬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만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계획하던 중 갑자기 조류왕 캠프에서 폭발이 발생한다. 왕국 병사들은 당황하여 혼란스러워했고 한 병사가 용병 캠프의 마법사들 때문이라고 외쳤지만 공격은 제시카 비엘이라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었다. 병사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왜 갑자기 미친 여자가 공격했는지 의아해하며 그녀가 그리 똑똑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그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들 중 한 명에게 다가가 사과를 요구한다. 그녀는 엘프와 노예제에 대해 그들이 틀렸다고 소리쳤지만 병사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비웃으며 그녀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의아해했다. 제국에서는 같은 종족의 모든 사람이 노예로 여겨지며 그들은 단지 아름다움을 가지고 놀고 싶었을 뿐이라고 한다. 그때 게이게이가 나타나 저 악당들에게 그만하라고 말한다. 병사들은 그를 야만인이라 부르며 그 소녀의 연인이 맞는지 묻는다. 그에게 그 편견은 그들이 동물로만 보는 것이 분명했다.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지친 그는 블루몬트 부족 출신의 야만적인 용병인 가이아라고 정식으로 자신을 소개한다. 제시카는 그가 제국어를 구사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동맹국의 태도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모욕에는
귀 기울이지 않겠다고 한다. 그는 칼을 뽑으며 자신들이 군인으로서 전장에 왔다고 말하고, 만약 그들을 야만인으로만 본다면 야만인의 예의로 대응하겠다고 말하며 위협을 공중에 남겨둔다. 병사는 용병들의 무모함에 분노했지만 제국의 장군이 도착하여 병사들에게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지시했다. 화가 난 그는 부하들을 진영으로 돌려보내고 용병들을 해산하며 즉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제시카는 가이아에게 고개를 돌렸고 막 무언가를 말하려던 찰나 그는 그녀의 손을 꽉 잡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아까의 폭발이 자신의 짓이냐고 물었다.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엘프들도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접근 방식에 혼란스러워하던 그녀는 그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흥분했고 그녀는 그것이 엘프만의 독점적인 능력이 아니며 제국에도 자체적인 마법 병사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는 계속해서 몇 명의 사용자가 있는지 질문합니다. 이 제품의 사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주문에 제한이 있나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녀는 부족의 추장인 삼촌이 그 세부 사항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가이아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녀를 끌고 가며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들은 엘프 족장의 텐트에 도착했고 엘프 족장은 야만족이 자신의 마법 병사들과 무슨 관계인지 알고 싶어 했다. 대장은 상대의 의도를 의심하며 그들이 싸우는 방식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가이아는 직설적으로 요점을 바로 짚는다. 그는 다가올 전투에서 엘프들의 협력을 요청한다. 그는 구체적인 전략은 없지만 그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다. 계획이 성공하면 그의 부족뿐만 아니라 엘프들도 족장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미 이전 전투에 대해 알고 있던 족장은 그에게 자신의 생각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고 가이아가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고 동지라고 불러준 것에 감명을 받았다. 가이아는 협력에 동의하는지 묻지만 엘프는 용병으로서 모든 것이 계약 조건에 달려 있다고 분명히 한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그는 자신들이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한다. 엘프족의 족장은 제안을 받아들이며 결과를 매우 궁금해할 것이라고 말한다. 동맹이 결성되자 우리의 영웅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별 인사를 하고 제시카는 다소 혼란스러워했다. 한편 파이로의 비행기 안에서는 대제국의 군대가 정의의 이름으로 전투를 준비하고 있다. 한 장군이 충성스러운 전사들에게 전쟁의 신의 보호를 요청하며 우렁찬 함성으로 전진을 명령한다. 방패벽이 움직이자 적의 사령관은 궁수들에게 공격을 명령했고 제국은 자체 궁수와 마법 방패로 화살비를 막아내며 대응했다. 첫 번째 폭발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고 로소는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걸고 돌격하라고 외친다. 다른 부족들도 그를 따라가며 돈을 벌 때가 왔다고 외칩니다. 흥분이 용병들을 사로잡지만 모두가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아와 몇몇 다른 이들은 남아서 부족 간의 조율 부족을 드러낸다. 그때 노인은 가이아를 바라보며 새로운 우두머리의 결정을 기다렸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부족권들에게 외쳤다. 이제 출발할 시간이야, 얘들아. 제국의 병사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알 수 없어 어리둥절해 하고 있었다. 한 명이 분노하며 소리쳤다. 적이 그 방향에 없다는 사실에 격분한 그는 적들이 전쟁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로소는 경멸적인 어조로 그저 이 때문에 그들을 야만인이라 부르는 것이라고만 언급할 뿐이다. 심지어 그의 부하들조차 그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가 전장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엘프들도 그를 따라간다. 소년의 계획을 믿고 안심시키며 그쪽에서 측면으로 접근하면 적에게 가까워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자신의 진짜 목적을 밝힌다. 그들은 먼저 적군 사령관의 머리를 제거할 것이다. 그 계획에 대담함에 동료들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다. 그들은 그가 지휘관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아는지 묻고 그는 마치 신의 눈을 가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편 멀리 알제 왕국의 왕은
귀족들에게 둘러싸여 휴식을 취하고 있다. 승리를 확신하는 그의 고문들은 용맹한 전사들 덕분에 승리가 보장된다고 아첨하며 말했다. 왕은 아첨에 동의하며 웃는다. 다가오는 위험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는 와인을 마시며 제국의 힘과 특히 새로 고용된 용병들의 예측 불가능성을 과소평가했다. 다시 들판으로 돌아온 가이아는 작은 무리를 이끌고 숲을 가로질러가며 시간에 쫓기며 달린다. 그는 숫자는 없지만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비밀 무기가 있다고 설명한다. 지도를 통해 지휘관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이들은 주력 부대를 우회하여 가장 예상치 못한 지점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계획은 보병으로서 적 기병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기습 공격을 감행한 후 신속하게 후퇴하는 것이다. 그는 이어서 부족의 자부심을 이용해 늑대처럼 용감하게 싸울 것을 상기시키며 그들의 명예를 상기시켜준다. 하지만 아토스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조카를 신뢰하며 사령관이 따를 경우 적의 지휘 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대화를 나눴던 기억을 떠올렸다. 따라서 전쟁은 더 빨리 끝날 수 있었고 사망자와 부상자 수를 줄일 수 있었다. 그에게는 시도해볼 가치가 있었다. 계획이 구체화되자 새로운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를 따라 단결하여 전진하는 그룹은 이미 가이아를 신뢰하기로 결정한 지도자를 따르겠다고 선언하며 여전히 의구심을 품는 자들을 침묵시켰다. 용기의 영감을 받은 다른 전사들은 흥분하며 할 거면 모든 것을 걸고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최전선에서는 군대의 어둠의 마법이 제국군을 향해 징역하고 있다. 제국의 기사들은 소음과 마법의 섬광에 대해 불평한다. 마법이 강력하다는 것을 알지만 마법사들의 방어막 덕분에 안전하다고 느낀다. 장군은 마법 병사들만이 장벽을 만들 수 있으며 직접 타격은 파괴적이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갑자기 한 병사가 장군에게 다가가 전선의 상황을 알고 싶어 한다. 병사는 전투가 투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양측의 병력이 거의 동등하다고 보고했다. 한 장교는 기병을 투입하자고 제안했지만 다른 장교는 적이 곧바로 방역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장군은 전투가 길어질 것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하루 만에 끝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러자 그는 혹시 더 이상 특이한 보고 사항이 있는지 묻고 병사는 오른쪽 측면에서 활동하던 야만인 용병 부대가 진영을 무너뜨리고 숲으로 도망쳤다고 보고했다. 장군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즉시 웃음을 터뜨리며 이른바 야만족의 용맹함은 그저 소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갑자기 멀리서 폭발음이 들려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장군은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용병들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긴급히 알아내라고 명령했고 이에 부하들은 다소 놀랐다. 한편 숲속에서 갈렌과 그의 일행은 쉬지 않고 전진하고 있다. 아토스는 조카에게 엘프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칭찬하며 그에게 작전을 맡긴다. 그때 로소가 가이아의 예상치 못한 등장을 하는데 가이아는 도마뱀 부족이 연루된 줄 몰랐다. 도마뱀은 무리가 이상한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그들은 적의 도시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공터에 도착했다. 그들은 매복에 대비해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가이아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령관의 정확한 위치를 가리켰다. 한 전사가 기마적과의 전투의 어려움을 언급한다. 게임은 계획의 첫 단계를 드러낸다. 엘프들은 마법을 사용해 자신들의 진영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의 동료들은 마법이 정말 그들에게 닿을 수 있을지 의심하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제시카는 마법이 장벽에 닿으면 낭비라고 말하며 활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지만 갈레는 자신이 가리키는 정확한 지점을 조준해달라고 요구하며 고집을 부린다. 목표를 염두에 두고 그는 장벽의 틈새를 가리키며 지목했고 이에 기병대는 완전히 방심하고 있던 상태에서 기습 공격이 시작되었다. 곧 어둠의 마법이 폭발하며 진영 한가운데에 혼란을 일으킨다. 한 명은 그저 운이 좋았던 한 발이었다며 진정하려 하지만 다른 마법이 편대를 덮치자 혼란은 더욱 커져만 간다. 기어스 워리어 중 한 명이 충격을 받아 제이시에게 정말 맞았는지 묻고
연달아 2번이나 명중했다는 사실에 말을 잃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그녀는 그가 그 거리에서 그녀에게 그렇게 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었던 방법이 궁금했다. 마치 그가 경계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이아는 목표가 사령관의 목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어서 자신의 소대를 향해 전진하라고 외치며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돌격 명령을 내린다. 혼란 속에서 한 기사가 병사들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자신은 보병일 뿐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다. 로소는 사륙을 즐기며 아토스는 모두에게 계속 전진하라고 소리친다. 디아는 자신의 진짜 목표를 찾는 군인들을 무시한다. 그는 곧 지휘관이 후퇴하려 하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그가 도망치기 전에 가로막는다. 대담함에 놀란 지휘관은 기습 공격에 반응할 틈도 없이 가까스로 몸을 피하지만 경비병들이 그를 보호한다. 그때 로소가 나타나 도와주었고 가이아는 장군의 머리를 날려버리겠다고 선언하며 자신을 소개했지만 사정거리의 차이가 문제였다. 그녀는 그 거리에서는 그가 검으로 그를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른 선택지가 없자 그는 밤의 창을 향해 곧장 달려들며 창에 찔렸다. 지휘관은 그가 생각 없이 돌격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부르며 그의 칼이 결코 그에게 닿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가이아가 말도 안 되게 재생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리고 그는 단검을 손에 쥔 채 그곳에서 죽을 사람은 자신뿐이라며 미안하다고 말했어. 로소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에게 달려가 괜찮냐고 묻는다. 그때 가이아는 자신의 능력을 숨기며 자신이 죽지 않은 것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사령관의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 시신을 살펴본다. 계획이 성공했다. 로소는 이어서 모든 이들에게 야만 용병 가이아가 알제 왕국의 파우사니아스 장군을 살해했다고 알린다. 그의 동료들은 제식핵에서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충격에 빠진 그는 적 기사들을 상대로 실제로 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인정하며 보병에게 패배했다는 굴욕감에 분노하고 있다. 그 패배 이후 왕자를 어떻게 마주할지 궁금하네요. 완전히 분노한 나머지 한 명이 가이아가 살아서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며 모두를 죽이라고 지시했다. 아토스는 적 기병의 맹렬한 방역에 포위되자 모두 숲으로 후퇴하라고 외쳤다. 그러나 적의 방역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지만 갑자기 제국의 기병대가 나타나 용병들을 구해냈다. 마지막 순간에 장군은 그들의 노력을 칭찬하며 미소를 지으며 보상이 충분히 후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한다. 첫 전투가 끝나자마자 승전 직후 용병들은 전리품을 거두어 드린다. 그들은 마침내 노병들의 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어 기뻐하며 축하한다. 아토스는 상관없다고 말한다. 결국 어떤 보물도 죽은 자들의 땅으로 가져갈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파이로의 비행기 전투는 지휘관 없이 하루 만에 결정되었다. 알자즈 군대는 질서를 잃고 제국의 징역에 의해 완전히 전멸했다. 그리고 그 땅의 전쟁 관습에 따라 전리품의 소유권은 사냥감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있다. 제국군 장군조차도 분배의 공정함을 유지하며 적군의 장비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다. 죄책감을 느끼며 전 소유주에게 무기 칭찬을 하면서도 자신이 매우 감사하다고 인정한다. 아토스는 왕국 병사의 무기 중 하나를 집어들고 그 품질에 감탄하며 조카에게 보여주며 철로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가이아 쇼크는 왕국의 군대가 고품질의 장비를 사용한다고 결론 짓는다. 그는 황실 군인들도 이를 사용하지만 철제 무기는 시장에서 비싸고 구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구매 가격은 높지만 판매 가격도 그만큼 높습니다. 그의 삼촌은 실용적인 도구일 뿐만 아니라 급할 때 무기를 팔 수도 있고 지금은 무기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가이아는 새로 산 검을 감탄하며 바라보았고 동료들은 그가 행복해 보인다고 농담을 했다. 그는 블러드 베어를 떠올리며 철검만 있다면 이제 짐승에게 맞설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게 가이아는 돌아갈 때 다시 아념을 구해오기로 결심하고 그때 로소가 새로운 검을 들고 다가온다. 가이아는 흥분한 채로 그에게 자신의 철제 무기를 보여주며 이제 자신들도 철제 무기를 갖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도마뱀은 경멸과
오늘의 충격이 담긴 표정으로 무기를 바라볼 뿐이다. 그는 그저 철검을 내던질 뿐이다. 우리의 영웅은 자신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묻기 위해 폭발한다. 로소는 혼란스러워하며 스캔들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오래된 청동검을 집어들고 이 검이 더 빛나고 예쁘다고 말하며 가이아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다. 불쌍한 남자는 낭비된 것에 대해 설명하려 하지만 로소는 철은 너무 빨리 녹슬고 부서지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소용없다고 반박한다. 철제 무기는 지루하고 그는 전장에서 눈에 띄는 무기를 선호한다. 그렇게 해서 기어는 마침내 그에게 이성적인 말을 하려는 시도를 포기한다. 갑자기 엘프 중 한 명이 다가와 자신들도 말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한다. 보상으로 기온과 로소는 동물들을 구경하는데 로소는 첫 마디로 동물들이 맛있어 보인다고 하며 먹을 수 없겠냐고 물어본다. 이에 기온은 절망한다. 그때 제시카가 나타나 가이에게 피가 묻은 채로 씻으라고 말한다. 그는 이내 걸음을 옮겨 근처 가을 쪽으로 향한다. 가는 길에 그는 다른 도마뱀 인간들이 대화하는 것을 엿듣게 되는데 그들은 모두 가장 빛나는 무기가 최고라고 의견을 모았다. 그는 그들이 철제 무기를 버리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것에 집착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엄청난 낭비였다. 그때 그는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상처가 모두 아물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는 꽤나 이상한 일이었다. 그는 전투를 기억하고 그날 느꼈던 감정을 회상하며 기억에 이끌려 몸이 움직인 대로 적의 창을 향해 곧장 달려갔던 자신을 돌아보며 그 노인이 그렇게 싸우다 죽은 것이 당연하다고 결론 짓는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런 상처로는 더 이상 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되었다. 신의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는 사실상 괴물이 되어버렸지만 그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제국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그는 자신이 무엇이 되든 상관하지 않았다. 가을에 도착하자 그는 이미 누군가가 물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정중하게 누가 있는지 물었고 놀랍게도 제시카였다. 그는 완전히 마비된 상태입니다. 엘프는 놀란 듯 뒤돌아보며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도 씻으러 왔는지 묻고는 물이 차갑다며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는 바닥에 몸을 던졌다.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며 그가 실수로 여성이 목욕하는 모습을 엿본 것에 대한 사과 포즈라고 설명한다. 그는 즉시 떠날 거라고 말하며 용서를 구하지만 엘프는 당황한 듯 화도 내지 않는다고 한다. 기어는 자신의 옷이 어디 있는지 묻는다. 그때 그녀는 화를 내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녀가 가려야 한다고 소리치며 폭발한다. 조금 지나자 둘 다 옷을 갖춰 입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녀를 돌아보았고 이내 그녀가 풍기는 긴장된 분위기에 깜짝 놀랐다. 그때 그녀는 그의 등에 난 흉터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가 다쳤는지 묻고 그는 그렇다고 확인한다. 제시카는 그가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다치게 하면서까지 제국을 따르는지 묻는다. 그는 자신이 제국을 정확히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부모님, 전 부족장이었던 이들이 제국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제국을 따를 수 있는지 묻는다. 그 질문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폭발하며 자신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소리치지만 곧 화를 낸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러자 그녀는 다른 모든 엘프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말하며 자신의 동료들은 납치되었고 아버지는 살해당했으며 어머니도 살해당했다고 털어놓았다.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는 자신이 좌절감을 느낀다고 인정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사과하고는 다시 물속으로 몸을 던졌다. 조금 후에 부족은 출발 준비를 한다. 한 전사는 제국군이 자신들을 학대하며 휴식도 없이 다음 전투로 내보낸다고 불평한다. 그들 중 한 명이 아무것도 잊지 말라고 경고한다. 아토스는 이전 전투가 다른 전선에서 동시에 진행된 공격이었다고 설명하며 증원군으로 합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전선이 실제로는 주된 전장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다음 목적지는 컬렌 성입니다. 알자즈 왕국 남부에 위치한 중요한 요새였다.
그곳에서 제국군은 성벽을 오르려 했으나 돌과 화살에 막혀 저지당했다. 이미 해가 지고 있던 제국군 진영에서 사령관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퇴각을 명령했다. 장사꾼들은 궁수들이 화살을 쏘며 제이미의 도착을 축하하는 병사들에게 음료와 음식을 팔았고, 소녀는 피루스와는 완전히 다른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다. 아토스는 군대 주변에 상인들이 모여 장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한다. 지아는 해적 전쟁이 빠르게 끝나서 그곳에 모일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 상황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는 그에게 본진으로 가서 도착 상황을 보고하라고 말한다. 그들은 2명의 경비병이 지키는 문에 다가가자 늘 그렇듯 경비병들은 해적들의 싸움이 얼마나 쉬웠기에 이렇게 빨리 도착했느냐며 그들을 경멸했다. 제이는 도발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에게 인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래서 경비병은 그들을 따라오라고 말하며 캠프를 걷게 하고, 가이아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낀다. 단순히 축제 분위기만이 아니에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경비병이 텐트 앞에 멈춰 서서 그들에게 말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가이아는 들어서자마자 꽃과 향수의 강한 냄새를 맡았고 왕자가 여성들에게 둘러싸인 기이한 광경에 직면했다. 전투 계획을 세우는 대신 여성들은 젊은 병사를 칭찬하며 한 여성이 그를 왕자에게 소개하며 방문객이 있다고 말한다. 왕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가이아는 즉시 그를 알아본다. 지난번에 그의 얼굴을 걷어찬 바로 그 놈이었다. 아토스는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들이 피로스 출신의 야만 용병이며 왕자에게 경의를 표하러 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 없이 잔을 던지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소리쳤지만 그의 삼촌은 그의 반응을 막았다. 왕자는 야만인들이 일으키는 불편함에 대해 불평한다. 그는 쉬고 있다고 말하며 쓸데없는 보고서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한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장군들이 단순한 야만족의 지원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불평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는 더러운 야만인들을 내쫓으라고 명령한다. 이는 폭발할 뻔한 자크의 기세를 꺾어 놓는다. 그는 이미 조의를 표했고 떠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일단 밖으로 나오자 그는 병사에게 자신의 용병 부대가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 물었다. 혼란스러워진 병사는 그들에게 빈 곳을 찾아 야영지를 세우라고 말한다. 가이아는 조직력의 부재에 충격을 받았다. 병사는 컬럼성이 이미 포위되어 있으니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한다. 그에게 있어 왕국 군인들이 항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아다는 성을 바라보며 배 한 척이 떠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왜 그 시간에 배를 보내려고 하는지 궁금해한다. 놀란 병사는 자신은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했다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이 신기루를 보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나는 주장하지만 병사는 상인선조차도 밤에 등불 없이 떠날 리 없다며 내 말을 무시했다. 수상한 남자와 아토스가 서로 눈빛을 교환한다. 우리 아들은 자신이 전문가가 아니긴 하지만 그곳은 전쟁터치고는 너무 여유로워 보인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왕자가 어리석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략적 천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접는다. 좌절한 그는 복종하고 싶지 않지만 일이니까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 아토스는 주변을 둘러보며 그들이 도착할 때 배를 봤는지 물어봅니다. 그 소녀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는 뭔가 본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스마트폰이 그걸 기록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때 에드가 다시 전화를 걸어 코헨성 전투에서 제국군이 패배할 수도 있다고 말하자 가이아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그는 삼촌이 왜 갑자기 혼란이 닥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알제리 왕국의 군대가 캠프를 공격했다. 아토스는 조야에게 소리치며 계획대로 후퇴할 것이라고 말한다.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가이아와 그의 친구들은 캠프 시장을 거닐고 있었다. 로소는 감탄하며 이곳이 축제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가이아는 약 2만 명의 병력이 있는 이 캠프가 상인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설명했다. 제시카는 그러나 많은 상인들이 있다는 사실이 곧 전쟁이 자신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건 축하할 만한 일이 아니었지만
로소는 개의치 않았다. 잘 먹기만 하면 그는 행복했다. 그는 모두가 너무 느긋하고 전장이 지루하다고 불평한다. 토스와 다른 전사들은 동의하며 자신들은 증원으로 파견되었지만 명령을 기다리며 그저 서성거리고 있었다고 말한다. 로소는 가이아와 함께 시장을 둘러보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소녀는 그들이 물품을 보충하러 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그는 이어서 제식에게 왜 왔는지 묻고 시장에 관심이 없어 보이자 가이아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놀리며 장난을 친다. 엘프는 완전히 당황하여 그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부인한다. 줄리아는 농담을 무시하며 그들은 재미를 보러 온 게 아니라고 말한다. 걸어가면서 상인들이 각기 다른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제시카는 그들이 제국 출신이 아니라고 결론짓고 가이아는 보안이 허술하여 모든 곳에서 온 사람들과 물품이 섞여 있다고 설명하며 동의한다. 그때 로소가 과일 노점을 보고 흥분해서 그에게 전화한 거야. 제시카는 색감에 놀라워하고 가이아는 이 견과류가 먹을 수 있는 종류라고 설명한다. 로소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서 매료되었다. 상인은 남쪽에서 갔다 온 신선한 오렌지를 내주며 손님들을 맞이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들이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하나를 잘라준다. 그때 가이아가 그들이 알제리 왕국의 상인인지 묻습니다. 남자는 놀랐지만 가이아는 그가 제국 억양을 가지고 있지만 옆에 있는 여자는 왕국 억양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인이 웃음을 터뜨린다. 소년의 통찰력에 감명받은 그는 자신을 카라노스라고 소개하며 알제리 왕국 출신임을 밝힙니다. 하지만 상인들에게 있어 제국이나 왕국은 없으며 그들이 거래할 수 있는 곳이 곧 그들의 거주지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자신이 황제의 허가를 받았다고 안심시켰다. 과일을 맛본 로소와 제시카는 그 맛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상인은 반응을 보고 수박 한 조각을 내놓기도 한다. 그들은 시도해보고 좋아하며 카리나는 만족한 듯 그들이 즐거웠는지 묻는다. 그는 이어서 오렌지와 수박은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야만인 정착지까지의 여행도 잘 견딜 것이라고 말했다. 줄리아는 그 단어를 다시 듣자마자 긴장하며 그에게 다가가 도대체 왜 자신들을 야만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따져 물었다. 카라노스는 미소를 지으며 엘프와 거대한 도마뱀을 함께 본 것을 바탕으로 방금 도착한 북쪽 용병단의 일원이라고 추측했다고 설명했다. 야야는 칭찬에 감명받았다. 카라노스의 상인은 날카로운 재치로 그들이 식량을 사러 왔는지 묻고 자신도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가이아는 더 가볍고 내구성이 좋으며 자신의 용병 부대 전체를 위한 충분한 양의 식량을 원한다고 요청한다. 카라노스는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곧 다야가 막 도착한 사람에게는 곧 떠날 계획인 것 같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 아들은 그저 조심스러울 뿐이라며 물건이 없으면 불편하다고 웃으며 말한다. 크라토스는 실수에 대해 사과하며 많은 양이기 때문에 모든 준비가 되면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그곳에서 멀어진 가이아는 미소 짓는 남자를 가리키며 로소는 상인치고는 드물게 격투기 선수처럼 움직임이 훈련된 사람이라고 덧붙인다. 그때 가이아는 인간이 상인이 아니라는 의혹을 확인한다. 스마트폰을 통해 그는 자신이 알제리 군대의 스파이일 가능성이 높은 군인임을 밝히며 진실을 드러낸다. 이 말을 들은 친구들은 깜짝 놀랐다. 가이아는 그들이 자기소개를 하기도 전에 그들이 야만인이라고 추측한 것에 놀랐다고 인정했다. 제시카는 충격을 받아 그가 스파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국의 패배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현재로 돌아왔어요. 장군은 삼촌에게 제국군이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묻는다. 안토스는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면 콜론성을 향해 가는 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국군에서 온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대화를 나눈 병사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고 그 배는 알제리 왕국에서 온 보급선일지도 모른다고 제안한다. 아토스는 이에 동의하며 보급품을 통해 병력을 유지할 수 있고 무엇보다 보급품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은
알제 왕국의 성의 상황에 대한 정보도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지원군이 도착할 것이고 도움이 온다는 것을 아는 병사들은 고집을 부린다. 제국군은 성을 점령할 수 없을 것이다. 가이아는 삼촌이 언급했던 배와 스파이로 여겨졌던 카라노스가 그들의 보급품을 준비하겠다고 제안했던 일을 기억해냈다. 그는 알제리 왕국이 이미 성으로 가는 수송로를 확보했다면 증원군이 도착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가이아는 제국군이 후퇴하는 전투에서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후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로소는 제국군이 위험을 인지했는지 묻지만 가이아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제시카는 짜증이 나서 그들에게 경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고 로소는 기술적으로 그들이 고용주라고 동의하지만 가이아는 그들이 단순한 야만인들의 말을 들을 리 없다고 의심한다. 로소는 그들이 신경 쓰느냐 안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에게 고용된 용병으로서 그들은 올바르게 행동할 의무가 있다. 그건 사면감의 문제다. 그녀는 그의 관점을 이해한다. 그들은 한 장교에게 경고하려 하지만 그 남자는 제국군이 패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 한다. 그는 병력의 차이를 과시하며 포위 공격을 계속하면 승리가 보장된다고 말한다. 로소는 공급선을 끊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장교는 2척의 배로는 성에 충분한 보급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때 문호 왕자가 부른다고 외치며 병사가 나타났다. 장교는 짜증이 나서 최고 사령관이 오직 승전 소식만 듣고 싶어 하는 왕자라고 말하며 이미 경고를 했고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가 걸어 나가면서 그는 야만인들과 그들의 터무니없는 생각에 대해 불평한다. 그는 패배가 불가능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하지만 이미 의심이 싹 텄다. 여전히 성급한 왕자는 고함을 지르고 그의 신하들은 그의 분노를 두려워하며 달려와 그를 돌본다. 시장으로 돌아온 카라노스는 거래를 마무리했다. 지불은 은화 동전과 그들이 받는 말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길에는 말이 유지비가 많이 든다고 설명했고 카라노스는 적당한 가격에 사겠다고 동의했다. 말 대신에 더 내구성이 뛰어나고 험한 길을 다닐 수 있는 산악 당나귀를 이용한다. 가이아와 카라노스는 그런 길을 이용할 기회가 있을지 궁금해하며 서로 미소를 주고받는다. 카라노스는 재고가 바닥나자 가게를 닫겠다고 발표하고 다음 날 떠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생각 속에서 첩보 임무가 끝났음을 확인하고 며칠 내로 왕국의 지원군이 도착할 것임을 확신한다. 가이아는 그에게 좋은 여행이 되길 바라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그는 이어서 제국과 오랜 경쟁 관계를 유지했던 대동양의 강국 알제리 왕국에 대해 회상한다. 카미는 현재 제국에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들처럼 강력한 세력과 관계를 맺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가이아 그룹이 사업 파트너로서 매우 흥미롭다고 말하며 전투가 끝난 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카라노스는 가이아를 초대하여 방문하도록 한다. 언젠간 캠프로 돌아온 아토스는 다른 지도자들과 만났다. 그는 모든 부족이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여 기쁘다고 말하며 전장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모든 이들에게 부탁했다. 전사 중 한 명이 이미 선금을 받은 상황에서 후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상하다고 불편함을 드러내지만 가이아는 이미 임무는 완료되었다고 말하며 그의 말을 끊었다. 제국이 조언을 듣든 듣지 않든 그건 그들의 문제다. 그는 그들의 우려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명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국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제 그의 유일한 임무는 야만인 용병 부대가 안전하게 귀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왕세자는 자신의 군대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위풍당당한 인물은 해당 전투 전선의 사령관이며 제국의 고위 귀족임이 분명하다.